구독,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한국 전산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요. 네. 근데 이 전산원이 이제 행정 전산망을 총괄해야 되는데 여기 적임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누구냐? 그게 이제 과기처 장관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육사 11기 동기 김성진 씨였어요. 그렇군요. 예. 김성진 씨는 사실 그 육사 다닐 때 이 기록을 보니까요. 공부의 신이라고 불렸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분이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 다 육사를 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미국 유학도 많이 보냈죠. 여기. 저 양반이 이 입학 수석, 네. 졸업 수석, 4년 내내 수석. 그래서 공부의 신이라고 불렸는데 이 양반이 육사를 졸업하고 또 서울대 학사 편입을 할 때는 또 사학과로 들어갔는데 서울대에 가가지고 뭔가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네. 그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예.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김성진 장관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았대요. 네. 그래서 이 건강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걸 못 맡겠다.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김성진 씨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이번에 설립한 한국 전산원 초대 원장을 김 박사 아니면 누가 이 방대한 국가기관 전산망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소. 그러니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맡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때문에 건강을 많이 망치셔서 좀 일찍 돌아가셨죠. 와, 그 당시에 전자공학을 전공했다는 거는 정말 앞선 분인데. 예. 네. 그러니까 참 읽어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 IT 산업, 반도체 네. 산업, 전자교환기 개발 사업 뭐 이런 거에 육사 출신이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군요. 육사가 얼마나 이 선진적인 학교였는지를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진 장관이 이걸 맡아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인재를 스카웃을 해서 한국 전산원을 출범을 시켰는데 네. 이 한국 전산원이 결국은 우리나라 IT 산업의 이 대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지금도 있습니까? 한국 전산원 이름이 좀 바뀝니다. 이 네.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은 2006년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바뀌고 2009년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바뀌고 2020년에는 또 이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바뀝니다. 네. 이 조직이 바로 UN 전자정부 연속 1위의 핵심 동력원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국가기관 전산망에 필요한 모든 관련 네. 법규나 이런 거 이제 국회를 통해서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들을 모아서 훈련시킨 네.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국가기관 전산망을 통째로 건설하는 모든 일을 전두환 대통령의 육사 11기 동기인 김성진 씨가 맡아서 했다. 육사 11개 참 대단합니다. 그러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4년제 미국식 장교 교육을 그렇습니다. 받은 예. 첫 세대인 거죠. 예. 아. 육사 11기 이전에는 이제 주로 3개월에서 6개월 짧은 기간 네. 단기 교육을 시키고 이제 배출을 했고 네. 육사 10기는 1년 교육을 시켰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일본식 교육이었다고 보면 되나요? 대부분 이제 일본군 출신 만주 공관학교. 만주군관학교 출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네. 단기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오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무슨 국가관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무슨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킬 시간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본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과거에 군국주의식 훈련을 받고 예. 네 그랬을 텐데 예. 이게 미국식 제도는 들어와 있고 예.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 벤플리트 장군이 네. 야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급해도 네. 이 4년제 육사를 만들지 않으면 한국군이 이게 미래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네. 4년제 육사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1951년 초에 중공군이 이제 뭐 38선 쪽으로 대거 밀려 내려와서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여기 이 사창리 전투에서 네. 국군 육사단이 완전히 중공군한테 개박살이 납니다. 네. 추측해 보면 이제 막 시작된 그 국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 오합지졸이었을 것 같아요. 뭐 아니었어요? 거의 그랬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군에서 가장 치욕적인 패전이 뭐냐면 이제 현리 전투라는 건데 네. 현리 전투에서 우리나라의 그 저기 3군단이 네. 통째로 없어져 버려요. 다 중공군이 도망갑니까? 나타나니까 무기고 뭐고 막 다 팽개치고 네. 장교들은 계급장까지 팽개치고 이 병사들은 막 소총과 공용화기까지 다 팽개치고 저만 살겠다고 60km를 도망가는 바람에 전선에 구멍이 뻥 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보고 벤프리트 장군이 이건 그 장교들의 리더십 문제다. 네. 그래서 이제 미 정부에다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무리 바빠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4년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 네. 대한민국이 왜 지켜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군대, 이걸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 민주주의 수호 군대. 네. 예. 그게 1952년에 육사 11기 창설로 만들어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제도를 그대로 이 영문으로 된 걸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냥 도입을 해서 심지어 미국 육사에서는 이제 즉각 식사, 즉각 보행을 했어요. 이거 맞아요. 예. 이거. 예.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의 이 음식들이 네. 이렇게 우리처럼 국물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즉각 식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국물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그럼에도 해요? 불구하고 육사의 모든 제도를 있는 그대로 도입을 한다. 그래서 즉각 식사를 했군요. 네, 이거. 즉각 보행. 네. 그다음에 뭐 명예제도. 네. 무엇보다 중대한 것은요. 미국 육사가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육사가 네. 공병학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육사의 슬로건이 싸우면서 건설하자예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박정희 정부 때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게 사실은 싸우면서 미 건설하자. 육사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공병이어서 건설하자군요. 예. 그래서 미국 육사는 모든 커리큘럼이 다 이공계 위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대로 다 도입을 해가지고 와서 육군사관학교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4년 공부하고 나오면은 다 이학사 학위를 줬어요. 이학사. 예. 그래서 이학 과목이 45%입니다. 예. 인문계는 23%밖에 안 돼요. 그거를 최고 수준으로 미국식으로 배웠군요. 예. 그러다 그 보니까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였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대한민국의 이 전통적인 이 사관이나 이런 거에 하면은 산업공상의 신분 구조에 그렇죠. 글을 읽는 사람을 우대하는 문관 위주의 이 국가 운영 시스템이 공은 천한 거죠. 아주 천한 직업. 예. 근데 그 천한 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애국심 교육과 민주주의 수호하는 그 정신을 꽉꽉 채워가지고 배출시킨 게 바로 육사 11기서부터다. 여기서 왜 이공계 출신들이 나오고 왜 이 사람들이 IT 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추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진짜 어떤 이런 관념이나 무슨 정치적인 색안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완전히 변환점이었군요. 육사 11기라고 하는 그 세대가. 제가 볼 때는 네. 한국형 신인류가 탄생하는 계기가 육사 11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이제 국가기관 전산망 서비스가 본격화된 게 1989년 12월이에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네. 50 정부는 뼈 빠지게 개발하고 욕만 얻어먹고 과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있다고. 예. 예. 그렇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그 90년 고 무렵에 본격적으로 PC 통신들이 보급되기 그렇습니다.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같이 가는 네. 거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상용 서비스는 금융 전산망 사업 중에 타행환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가 89년 12월에 개시가 됐고 네. 그다음에 90년 4월에 행정 전산망 사업 중에 자동차 등록 업무, 통관 관리 업무 온라인 서비스가 개시가 됐고 네. 이렇게 이제 차례로 하나씩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저 이 정보화라고 하는 게 예. 중화학 투자 이런 거와 비교해 보면 예.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안다죠. 중화학 다 눈에 안 보이니까. 예, 다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예. 특히 본격적으로 쓰기 전까지는 정말 몰라요. 표시가 안 나는 거고 돈만 들어가는 거고 예. 그거를 계속 욕 먹어가면서 투자한 거죠. 그것도 네, 막대한 돈을 그러게요. 예? 허리띠 졸라매던 그 네. 시기에 예.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이 기본 그 목표, 네. 기본 목표가 자유롭고 창조적인 정보화 사회의 구현이다. 네. 이게 오늘날 이제 IT 산업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00년대에는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이 IT 산업을 통해서 이 목표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죠. 그 네. 누구 덕이냐? 응? 이제는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과 그를 보좌한 청와대 50 과학기술비서관실 사람들의 작품이다라는 걸 이제는 인정할 때가 좀 된 거 아닌가요? 김재익과 오명과 예. 홍성원, 홍성원 네. 뭐 이런 사람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IT 산업의 이 그 공로자를 우리가 따진다면 네. 이 두 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성진 장관, 김성진 장관. 김재익 수석.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 다 전두환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그 해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정말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 IT 산업의 그 기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이 두 사람이다. 김재익, 김성진. 그다음에 이제 IT 강국 코리아의 이제 그 공로자는 최신부의 오명과 이우재 팀. 네. 그다음에 청와대 과학비서관실의 홍성원과 정홍식 팀. 홍성원, 정홍식. 그다음에 이 김재익, 김성진이 이 사람들을 지휘를 해가지고 네. 총괄해서 이 총체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통령은 이들에게 거의 전권을 전권을 다 다. 주었던 거고 예. 나 믿고 확실하게 추진해. 예.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정적인 공헌자들은 이제 이 성기수 박사와 이용태 박사. 이 두 분은 이 컴퓨터 국산화 개발에서부터 네. 하여간 IT 산업의 이 정말 그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행정전산망 사업에 이용태 박사가 아주 정말 앞장을 섰고 나중에 이분은 어떤 이제 기업가가 되죠. 네. 삼복 컴퓨터를 창업해가지고. 삼복 컴퓨터 창업하신 예. 분이군요. 그다음에 성기수 박사는 이제 연구전산망 사업의 핵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올림픽 전산망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올림픽 전산망도 또 저분이 또 네. 예, 지휘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이 전두환 정부라는 걸 우리가 좀 정말 그 다시 봐야 되는 건 지난번에도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을 그 다투는 사업이잖아요. 네.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빨리 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담당자들에게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한 건 물론이고 네. 이 돈이 또 이제 필요한 적재적소에 돈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예. 그 돈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예산 편성 방식하고는 정반대로 예.
먼저 돈을 써라. 어. 그리고 나중에 정산해라. 먼저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그 예산 집행 역사에서 이런 거는 아니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방식은 예산을 먼저 세운 다음에 예. 국회에 가서 우리가 이런 정도로 쓰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국회에서 네. 막 갑론을박해서 뭐 네. 늘려 뭐 줄여 뭐 해가지고 네.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집행하는 순서인데 이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 그다음에 IT 사업에 관한 안은 먼저 돈을 집행합니다. 데이콤을 통해 가지고 통신공사에서 나오는 이 전화요금 네.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먼저 집행을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쓴 만큼 정부가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 그래서 나중에 받아가지고 정산을 해주는. 국회에서 그거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 시절에는 그래도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뭐 하긴 그때는 뭐 한다면 하는 거니까. 예. 와 그렇군요. 이 기록을 보니까 예. 그 박태준 포스코 예. 그러니까 포항제철 예, 만드는 예. 과정이 생각이 나네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예. 박태준 그 사장한테 예. 아무 얘기도 안 들어도 좋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거 써주잖아요. 그거 친필로. 그 방식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방식이네. 그러니까 박정희는 경고속도로, 전두환은 정보고속도로가 이래서 가능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 편성하는 그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기획예산처.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자기 변칙적이다. 개인 돈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경제기획원 예산실에 전윤철 예산심의관이 네. 아니 세상에 국가 사업에 있어서 선투자 후정산 방식이 어딨냐. 네. 응? 경제기획원 예산실 역사상 최초의 사례이고 이건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하면서 막 격렬하게 항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야 입 닥쳐. 항의할 만하죠. 당연히 항의를 예. 했어야죠. 예. 근데 어쨌든 결과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얼마나 그 사람들을 믿었으면 예. 예산 네 맘대로 해서 네 예. 목숨 걸고 네가 집행해. 예. 책임은 우리가 진다.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집행한 거 그 예산으로 다 세워. 그래가지고 정산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이거는 정말 뭔가 믿음과 신뢰 없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예. 그 사실 우리나라 관료들이 예. 그 조선 시대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부패해 있고 예. 그랬었는데 사실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예. 상당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돈이 많이 안 새고 센다. 예, 제대로 쓰였던 거고 신속하게 쓰일 수 있었던 거고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그 이 시대만 해도 네. 공무원의 경우 어떤 사람이 혹시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패 구조에 연루된다고 그래서 예. 한 자리에 한 1년 있으면 또 바꾸고 1년 그렇죠. 있으면 바꾸고 계속 그러는데 순환보직하죠. 예. 이 IT 국가기관 전산망, 뭐 네. 반도체, 전자교환기 관련된 분야의 핵심 요원들은 앉은 자리 한 자리에 네. 전두환 대통령이 임명을 한 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계속 그 일을 계속했어요. 야, 참 이게 전두환 역사적인 예외네요, 정말. 이런 방식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근데 네. 이제 이게 그 다음 정부서부터 완전히 이제 붕괴되기 시작을 하죠. 대형 국책 사업은 초기에는 대통령 같은 지도자의 의지가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고 이러한 뜨거운 의지 없이는 이 어려운 대규모 국책 사업 그리고 막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게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데 이 소리 저 소리 예. 뭐 얼마나 다양한 소리들이 있을 거고. 예. 출발은 지도자의 의지가 하지만 완성은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의지만 가지고 어렵잖아요. 네. 그 사업 시작한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물러가면 그 다음에 뭐 지금 네. 우리 5년 단임에서는 그냥 뭐 누가 와가지고 뭐 하면은 그 다음 정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이제 전두환 정부 다음에 들어선
이 노태우 정부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서로 비전이 달랐을까요?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우선은요. 네. 그 당시에 그 김재익 수석은 아웅산에서 순국을 했고 네. 김성진 장관은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이제 쫓겨났고 네. 그 다음에 홍성원 이 IT 정책을 총괄했던 네. 이 사람은 청와대를 떠나가지고 전자통신연구소로 또 보냈고 네. 그 다음에 정홍식 씨는 최신부로 보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 라인이 완전히 해체돼 버렸어요. 그래도 그 사업은 계속하지 않았어요? 계속 했는데 이제 네. 개판이 났죠. 아, 추진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됐겠군요. 그 이후에 이제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은 완전히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이 전산망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국가기관 기관 전산망 사업을 하는데 네. 아니 어느 날 노태우 대통령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이거를 최신부가 하던 거를 네. 과학기술처로 이관을 해버렸어요. 근데 왜 최신부에서 하냐면 최신부는 이 그 전화 요금이라든지 네. 우편 요금이라든지 이게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돈이 그 있으니까. 돈으로 이 사업을 백업하기 위해서 최신부에다 갖다 놓은 건데 과기처로 이관하니까 과기처에서는 이걸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일이 다 국회 가서 예산 예. 배정을 받아야 되고 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됐군요. 그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막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시간은 시간대로 내버리고 뭐 그래서 완전히 개판 5분 전이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저 담당자가 간곡히 가가지고 네. 각하 사실은 이게 최신부에서 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과기처로 간 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노태우가 야 최신부로 다시 옮겨. 그래서 최신부로 다시 옮기는 바람에 몇 개월간을 그냥 허송세월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참 그 뭐라 그러나 참 말하기 불편한 일인데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예.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추구하는 또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은 하기가 어려워요. 대중한테 그걸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이 알아먹지도 못하는 거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두환 대통령 그 전두환 기간 내내 엄청난 돈을 갖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보화를 한다고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없잖아요. 그런 걸 하겠다고 어떻게 대중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네. 참 이게 민주화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몇 푼 국민 손에 쥐어주는 거, 이거는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막 10년씩 걸리고 뭐 15년씩 걸리고 하는 그런 정책은 정말 하기 어려운 거고 국가기관 전산망이 바로 그랬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네. 그야말로 박정희 때는 공장이라도 큰 게 올라가고 뭐가 이제 그러는데 막 보이죠. 땅도 눈에. 파고 그러는데 이 정부화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가서 겨우 이제 국민들이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를 띄기 떼고. 편해지고 그러니까 아 뭔가가 됐나 하고 하는 거지 사실은 아무 표시도 없었던 거죠. 그런 걸 전두환 정부에서 한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게 야 나 모르겠다 나 요거도 먹기 싫고 나 예. 그냥 막 편하게 살래 그러고 했으면은 뭐 돈 나눠주면 되는 돈 겁니다. 나눠주면 되는 건데 네. 전두환 대통령은 그것도 뭐 물가 잡겠다고 또 예. 뭐 욕만 얻어먹고 예, 욕만 얻어 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은 돈을 여기다가 국가기관 전산망 하겠다고 그냥 막 뒤 갔다가 막 때려 박았으니 네. 정말 이랬으니 욕을 얻어먹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진짜. 예, 우리가 저 시절에 저 국가기관 전산망이라는 걸 정말 거의 어느 누구도 저게 뭔지를 모르던 시절에 네. 세계 최초로 저런 일을 해가지고 전고고속도로를 만들어놨더니 김대중이가 다 만들었더라고. 예, 맞아요. 아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전고고속도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이에요. 이건 그의 부인할 수가 결단, 없어요. 그의 결단이죠. 네. 네.
그걸 위해서 정부 예산 편성 지침까지 다 거꾸로 해가지고 돈부터 쓰도록. 네. 그러니까 인기에 전혀 연연치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많은 기술 인력들이 만들어진 개발된 기술이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기업들에게 이전돼 가지고 삼성전자가 오늘날 세계적인 회사가 됐고, 그럼요. 네. 뭐 하이닉스가 지금 뭐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네. 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이런 맞습니다. 세상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글쎄요, 이제는 좀 이성을 되찾아야 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참 지금 우리가 이제 AI 고속도로 뭐 이런 걸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될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예. GPU는 뭐 20몇만 개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GPU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 또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일인데 풍력으로 한다니까. 예, 풍력으로 한다면 그거 정전되기 딱 십상입니다. 거기다가 이 인력도요. 우리나라 보면 뭐 노란봉투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남아 있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인력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아마 미국에서 다 빼갈 거예요. 키우면 뭐예요? 뭐 미국에서 다 일하고 있을 텐데. 예,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돈 주고 데리고 가니까. 아니면 저 뭐 중국으로 가든지. 예, 중국으로도 하고 뭐 그냥 한국에 남아 있지를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에요. 지금 AI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5공화국 시절에는 이러한 기적이 이뤄질 수가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점프업을 할 수 있었고 그럼요, 그럼요. 이제는 이제 50 시대를 조금 지나서 네, 우리가 이 새우에서 돌고래로 급속하게 도약을 하는 결정적인 전기가 올림픽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북방 외교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올림픽과 북방 외교가 우리의 이 경제와 산업에 네.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림픽하고 그다음에 1991년에 소련 붕괴되고 유럽? 동구권 예. 또 이 중앙아시아 네. 스탄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변하고 그렇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거기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네. 꼭 어떤 해야 면에서 될것 보면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은 네. 이 동서 냉전 시대에 이 서방 세계하고만 이제 교역을 했는데 네. 이게 북방 외교를 하면서 네. 우리의 이 경제 활동 공간이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난 예.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역동성과 기술과 노하우가 네. 그 당시에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이 동유럽이라든지 이 체제 전환하는 네. 여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그런 유형의 이 방법론이었기 때문에 네. 한국이 또 그런데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고 그렇죠. 특히 네. 그 부실 기업 회생 회생 또 국영 기업 민영화, 민영화. 이런 거에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올림픽이 네. 이 전 세계적인 그 영향을 끼친 부분은 네. 동구권을 붕괴시키는데 올림픽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네. 예. 예.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어디 붙었는지도 알 수 없는 몰랐는데. 나라인데 보니까 이게 뭐야? 예. 엄청나게 발전을 해 있는 거고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예. 그러다가 보니 이제 이 시스템이 문제인가 보다 하고 자각을 본격적으로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서 네.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네. 도약을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가 뭔가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은 네. 이제 올림픽과 이 동구권 진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짜 돌고래가 되는 네. 이런 모습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알겠습니다.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예. 또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